예, 양희원영의 환경과 경제 9번째 방송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사실 막 정치권은 뭐 명태균 게이트네, 또 이재명 대표 뭐 유죄네 네, 예. 막 돌아가지만 예.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건은 이것일 수 있다. 이게 아마 양희원영 의원의 방송의 특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이 착잡하네요. 네. 지금. 네. 그렇긴 한데 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네. 네. 자, 어쨌건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사실 좀 트럼프는 다른 걸 떠나서 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뭐 네. 관세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의 적 이렇게 봐도 되죠. 이분은 기후위기는 네. 사기다 이렇게 네. 가짜다 이걸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서. 저기 지금 예전에 썼던 예. 트럼프의 트위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브루털, 그러니까 짐승 같은 그런 추위가 이게 지구 온난화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자비하고 긴 한파가 네.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 온난화라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엄청난 추위가 몰아치는데 지구 온난화면 더 따뜻해야지 왜 더 추운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엄청 무식한 소리죠. 우리 다 알잖아요. 왜 더 춥고 더 더운지. 지구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그 북극 한파를 가두는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는 거죠. 예. 그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북극의 한파가 중위도까지 내려오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강추위가 생기는 거고, 영화 투마로우나 이런 데서도 과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그 미국 전체가 그 얼어붙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게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 해류의 흐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런 복잡한 과정의 설명을 사실은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잘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시 1기 때 그때는 저렇게 트위터를 쓸 정도로 기후변화는 가짜다, 사기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스탠스로 보면 확실히 극우인 건 맞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기후 그러니까 저 탄소 발생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그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네. 우리가 이 방송에 증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 트럼프는 방향성이 탄소 발생을 더 유발하는 쪽으로 화석 연료를 더 쓰겠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예. 그렇죠. 기후위기는 가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화석연료 미국에 많이 매장돼 있는데 왜 그 값싼 화석연료를 그러니까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외부 요인 때문에 뭐 탄소세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해서 화석연료가 비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화석연료는 무지하게 싼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구나 이제 알래스카라는 자연보전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근데 그걸 가스나 석유나 이런 거를 채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화석연료 사용량은 증가하면서 온실가스도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문제는 당면한 문제는 지금 기후협정을 탈퇴하겠다라고는 하는 예고예요. 네네. 현재 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죠. 현재 네. 아제르바이잔에서 네. 콥 29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냈던, 그리고 지금도 많이 내고 있는 선진국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해줄 거냐, 공공의 차원에서는 또는 민간의 투자는 얼마나 끌어들일 거냐, 이런 걸 논의를 하는 당사국 총회예요. 근데 이 협약 자체에서 탈퇴를 하겠다는 선언을 선거 캠페인 때부터 했죠. 그러면 트럼프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이게 무식해서 그러는 건지 가짜뉴스인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가 네네. 세계 에너지원별 소비량 추이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네네. 에너지를 어떻게 써서 지구의 탄소 발생이 많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홍종원 교수님 저희 광명에 와서 강의하신 자료를 제가 지금 많이 예.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세계 에너지원별 소비량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걸 보시면 1900년대 들어서 그전에는 이제 목재 바깥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나무 땔감 뗀다 그러죠. 네. 그런 걸 떼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위에 회색이 석탄입니다. 예. 네. 거울. 석탄이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죠. 1900년대 들어서면서. 그리고 석유,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것이 190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속하게 사용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면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석연료를 많이 쓰게 되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급증하게 되는 거죠. 아까 예. 그래프와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 그래프가 저는 김건희 주가 조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렇게 올라갈 수 있나요? 예,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그 시기에 저렇게 올라간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 네. 지구가 평균 기온이 올라간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원자폭탄이 한 4,000개 떨어진 정도. 네, 네. 지구가 워낙 네. 크니까. 그 정도의 에너지가 예. 올라갔다 이런 거고. 네. 다음 그래프 한번 태양으로부터 보겠습니다.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는데 예. 그게 반사돼서 대기 중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건데 예. 바깥으로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막아버리니까 다시 그 에너지가 지구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지구가 점점 이제 데워지면서 대기 상황이 나빠지는 거고요. 예.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온도의 평균 온도의 추이입니다. 네네. 지구 온도의 변화인데 그동안에 수백 년이 아니죠. 뭐 1000년 이상 동안에 어떻게 보면 온도의 변화가 거의 극히 크지 않았다. 뭐 아이스에이지가 약간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빙하기가 약간 있긴 했지만, 근데 1900년대 딱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올라가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죠. 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때문이죠. 그 온실가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드러난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온실가스를 우리가 화석연료를 썼으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구 표면 온도 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구 표면의 온도가 특히 작년에 2023년 중반부터 급속도로 올라갔다는 게 지금 표로 보여지고 있죠. 네. 과거에 파란 색깔 저 정도에서 지금 1.5도씨 이미 이상으로 올라갔다. 작년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1년 정도 보면 1.6도 이상 올라갔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올해가 지나면 올해는 과연 2024년은 얼마나 더웠는지 결과가 나올 텐데 저 수치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지구 온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럼 트럼프는 탄소 발생 때문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탄소 발생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특별한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과거에는 논란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거의 100%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시작되었다 이미 예. 그거는 모두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협정을 탈퇴하면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가 아닌 미국도 동의했던 부분인데 세계 1위 국가가 기후협정을 탈퇴해버리면 굉장한 타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후변화 협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온실가스를 많이 내는 나라들이 그걸 얼마나 많이 줄일 것인지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걸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가 이미 나와서 1.5도씨 이상 올라가 버리면 그 결과 땅이 아예 잠겨서 사라지는 나라도 있어요. 예. 그런 섬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엄청난 홍수와 가뭄과 물론 뭐 미국도 이번에 태풍이 엄청났잖아요. 그때 시속 200km가 넘었죠. 시속 그 200km. 바람이. 그래서 사람이 옆으로 넘어지고 옆으로 날아갔죠. 날아가고 자동차도 막 넘어지고 그럴 메이저리그 정도였잖아요. 투수가 최고로 던지는 구속이 한 160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더 됐죠. 빠른 거예요. 아니 중국이 시속 150km 그때 바람이었고 미국은 200km가 그때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런 태풍이 연타로 플로리다에 왔었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맞으니까 감당을 하지만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그런 큰 태풍이나 홍수가 일어나면 참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도 1년치 그렇죠.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시위가 나오고 난리가 난리가 났었어요. 났었는데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선진국이 부담을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는 건데 예. 근데 미국에서 탈퇴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 재정적 부담이 다른 나라에게 쏠리게 되고 아니면 제대로 모이지도 않으니까 지원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겠죠. 그 22일까지 11일부터 22일까지 네. 아제르바이잔에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이게 당사국총회 열리고 있는데 예. 근데 기억에 박근혜 때 저거 뭐 어쩌네 저쩌네 논란이 잠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게.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계속 이제 그 피해 나가려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OECD 국가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라서 우리도 뭐 송도에서도 이런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간 그 전문가 패널이라고 하는 IPCC 보고서가 발표되는 그런 네. 장소로 이제 송도가 제공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보면 보수 정부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좀 더디고 그 네. 기후 위기나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좀 보수적으로. 네. 지금 보면은 그런 거예요. 반장이 네. 시험 안 보겠다, 수업 안 들어가겠다는 좀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어떤 책임이 있느냐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현재 2위지만 누적 배출량은 1위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프 보시면 현재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네. 엄청나게 배출을 하고 있죠. 맨 위에 차이나가 네. 있고요. 네, 30.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13.7%,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온실가스가 좀 줄었어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에 예산을 많이 투여했죠. 그리고 민간 자본 투자도 많이 끌어들였고 그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석탄과 원전을 추월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야, 한국도 주요 배출국 중에 하나가 됐네요. 1.6%. 네네. 퍼센테이지는 적지만 순위로 치면은 10위권이죠. 그러면 이제 현재로서는 중국이 이제 급속도로 뭐 산업화되면서 일이지만 역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중국이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뭐 쓰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기 전에 산업화로 보면 미국 1위라는 거죠 지금. 산업화는 소위 말한 지금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주요 OECD 국가들이 산업화를 더 빨리 했으니까 네. 그만큼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한 거고 그 결과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1위로 보면 미국이 단연 탑 25%. 네, 25%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 연합 다 합쳐서 16.1이니까. 네, 그렇죠. 그 나라를 다 합쳐도 미국이 지금까지 제일 많이 배출했던 그렇죠. 거고. 네. 근데 그 가장 많은 책임에 있는 미국이 탈퇴한다 그러고 재정 지원에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협약 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그 협약이라도 끌고 가서 어쨌든 대응을 하자. 전 세계가 힘을 합치는 모습이라 좀 보이자 이랬던 거에 완전 찬물을 끼얹는 진짜 행태가 되는 정말 거죠. 묻히기만 해요. 배출은 다 했어. 그치, 우리는 이미 앞으로 다 더 할 거야. 네, 그러니까 더 늘릴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화석연료의 채굴이 본격화될 거다. 아까 좀 전에 좀 그 알래스카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일단은 트럼프가 대선 나왔을 때 최대 후원자들이 화석연료 기업들이다. 그렇죠. 특히 석유 기업들이 그쪽에 최대 지금 저기 후원자죠. 보시면 이런 거예요. 석유왕 헤럴드 햄 등 석유 재벌들 트럼프의 뭉칫돈. 뭉칫돈이래요. 사실 돈은 해리스에게 더 많이 몰렸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에게는 저 분명한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 분명한 그런 이익 단체들, 기업들이 특히나 석유계, 화석연료 쪽의 기업들이 엄청난 후원을 했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런 거예요. 화석연료를 확대할 프로젝트 2025를 준비하고 있다. 네. 920종 분량의 공화당 재집권 준비 계획. 저게 무슨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짓일까요, 저게?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기후위기는 없다라는 게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쓰는 거 우리 땅에 묻혀 있는 거 거기에 자연보호전 구역이든 아니든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네. 우리
우리나라에 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채굴을 하겠다.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또 엑손사나 이런 기업, 거대 석유 기업들은 지금 생산하는 적정량 그냥 지키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은 생산은 많이 하는데 돈은 적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적정선을 지키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트럼프가 1기 때 집권 말기에 알래스카 보호구역에 석유 개발을 허용했던 사건이 있었고 요거를 바이든이 집권에 하면서 다시 이걸 되돌려 놨는데 네. 그럼 트럼프 성향상 보면 다시 석유 개발을 다시 허용할 인허가를 가능성이 하겠죠. 높아진다는 네네. 거죠. 근데 미국도 이제 선진국이기도 하고 절차가 중요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해도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려요. 실제로 기후변화 협약 거기에 탈퇴를 할 때도 그 절차가 3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임기가 그래서 4년인데, 임기말이었구나. 네, 4년인데 그 알래스카 석유 채굴도 결국에는 바이든이 또 받아줬거든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 난 다음에 바이든이 안 받아줬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게 또 바이든이 나중에 초기에는 받아줬고 2023년에 되어서야 또 바이든은 알래스카의 신규 석유 채굴에 대해서는 또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 면적 절반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저번에 트럼프 저 1기 때인가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개발에 대한 기대감 한국도 좀 아무래도. 비슷하죠. 예. 개발 아무래도. 호재 이런 건데. 네. 경제적인 것이 많이 맞물리죠. 네. 네. 근데 원래 미국의 계획이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50년.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고 온실가스는 아까 그래프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피크를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었죠. 네.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가 처음으로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앞섰다는 발표가 작년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리니어블이라고 되어 있는 초록색 선이 원전과 석탄을 앞질러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석탄은 드라마틱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죠. 아무래도 네.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나 중금속이나 이런 오염물질들의 가장 주범이 석탄 사용이기 때문에 석탄 사용을 줄이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저 경향은 이제 트럼프는 바꿔놓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인 거죠.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저게 그냥 이를테면 이명박이나 윤석열이 원전에 집중한 거랑 비슷한 면이다, 그 사실은. 그러니까 2010년에 44%였어요, 코올이. 그러니까 그 석탄이. 그게 18%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2010년에 11%였는데 꾸준히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26%까지 올라간 네. 겁니다. 근데 가스는 약간 늘었고 그리고 원전은 평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줄었어요. 한 2%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이제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예산도 쓰기도 하고 그 IRA법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말하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해서 산업을 키우자. 그래서 예산도 엄청 넣고 그리고 그 민간 자본 투자도 끌어들이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한 돈만 거의 70조에 육박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 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저 그래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천연가스 1등. 네네. 그리고 42.8. 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22.9. 2등.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발전원이 된 거죠. 다음에 석탄 콜 15.9. 그다음에 원전 17.9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거를 지금 역진하겠다 이런 거예요. 야, 이게 참. 그러면 지금 현재 탄소 발생이 제일 많은 국가는 중국인데 네. 오히려 중국은 줄이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네네. 중국이 석탄 비중이 중국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물론 석탄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양광 풍력 발전기가 1년에 몇천 기가씩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신규 발전 설비가 늘어나는 게 재생에너지가 압도적 1위다. 중국에서. 그리고
시진핑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온실가스 증가하는 속도를 줄이면서 피크를 찍는 게 2030년이고 그때부터는 줄여나가겠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5년 앞당겨서 내년에 피크를 찍고 이야. 그다음부터 줄이겠다 이걸로 바뀐 거예요. 시진핑이 트럼프보단 낫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으로 보면 미국보다 중국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저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게 지금 그 재생에너지 같은 거는 일종의 산업이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탄소 발생 화석연료를 많이 떼던 기술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바꿔가는 것도 기술이고. 산업이고. 그럼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 그 자체가 산업이 돼서 돈을 버는 구조일 텐데. 그러면 이거를 바이든까지만 해도 미국이 그래도 주도하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면 중국으로 이제 선도국가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어쨌든 자기 나라의 세계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장들을 끌어들여서 미국 내에서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소위 말하는 탄소 중립 산업이죠. 탄소 중립에 도움되는 그런 산업들을 계속 키우려고 노력을 한 건데 지금 트럼프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태인 거고. 근데 중국은 기후변화 협약에 탈퇴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이 트럼프 일기 때보다 훨씬 더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가 급성장을 했어요. 급성장을 한 상태에서 아까 제가 왜 개발도상국한테 여러 가지 투자를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민간 자본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국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중국의 기술들이. 왜냐하면 미국은 나는 세계 어떻게 굴러가면서 상관없어. 나는 우리나라만 그냥 값싸게 화석연료 쓰는 걸로 갈 거야. 이렇게 그 세계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끊겠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렇게 축소될 때 중국은 오히려 세계 시장으로 이번 기회에 넓히는 자신들의 기술을 더 펼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를 선택한 건 바보 같은 짓 아닐까요? 근데 뭐 바이든의 경제 운영이나 고물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다 심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에 대한 반발이다. 정치적으로 너무 올바름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꼰대같이 그 옳은 소리만 하고 우리의 서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박빙이라고 얘기했다가 트럼프가 아주 여유롭게 이긴 거거든요. 예. 거기에 유색인종들이나 이런 유색인종 노동자들도 트럼프를 찍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냥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우리 당은 민주당에서 먹고 사는 이즘이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경제 문제, 민생 문제를 잘 풀어나가지 못하면 이 기후위기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걸로 평가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날씨가 한참 더울 때 어른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야 우리 애들 때는 어떨까 하는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의 대다수 성향은 야 미국이 중요하지 다른 나라가 중요해? 자국 이익 우선주의 거기에다가 사실 숨겨져 있는 거 보면 지구 또는 미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실 그런 선택이었다. 한국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같은 나라가 기후위기를 선도를 해주면서 막 따라오게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이기적인 거 있잖아요. 그 이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무책임한 거죠. 그동안 온실가스를 많이 냈잖아요. 그 결과로 지금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져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심지어 미국 자국민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건데 그 과학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은 것도 좀 비슷하죠. 트럼프는 뭘까요? 네. 지금 기온이 상승하는 거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잠깐 일어나는 지구의 뭐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의 변화 뭐 이런 정도 말하자면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더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아유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해도 미국
가끔씩 보면은 허점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트럼프가 4년 지나고 났을 때 한국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태양광에 상당히 집중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명박이 들어와 가지고 원전 같은 데로 확대시키는 지금 윤석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기술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시 따라가야 되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게 아닐까 그게 많이 우려가 네, 되죠. 맞습니다. 2030년까지 1.5도씨 상승을 막아야 된다는 게 과학자들의 권고였는데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권고가 아니라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살려면 우리 미래 세들이 살려면 근데 벌써 1.5도씨가 넘어서고 있다라는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내년 2025년부터 2030년까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죠. 근데 이 중요한 시기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결과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질 것 같아서 그 걱정도 큽니다. 근데 미국은 뭐 자국 내의 경제라도 살리겠다고 저러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더 어려운 상태거든요.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그 수출 경제를 주도하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어그러진 상태인데 이런 전환의 시대에 정말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일도 좀 제때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뭔 중요한 일 생겼을 때마다 그렇게 골프를 치고 다니시는 분이 왜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그랬는지 정말 그게 문재인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가 비슷한 맥락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린 뉴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때 네 비슷하게 우리도 탈원전하고 같이 맥락을 갖고 가는. 네. 근데 미국인들이 트럼프나 윤석열을 선택함으로써 사실은 불행의 나락에 빠져드는 느낌. 트럼프가 정말로 미국 국민들을 생각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하겠습니까? 결국엔 카르텔이죠. 이번에 지금 장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쭉 보면 대부분 다 이권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로 치면 제약회사에 있는 이 카르텔을 반영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에너지 쪽은 또 에너지 쪽에 이 카르텔을 반영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거덜나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 얘기는 여기까지.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은 지금 이제 체코 원전 말고 폴란드에다가도 수출을 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때 2022년에 이번에 체코처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죠. 근데 폴란드는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해상 풍력 프로젝트 지금 여기 저 기사 몇 가지만 볼게요. 폴란드 2025년에서 2031년 해상 풍력 경매 규모를 12기가와트로 인상. 요거예요. 늘렸다고 5기가와트였는데 네. 그걸 12기가와트로 2배 이상 늘린 거죠. 그다음에 EC 유럽 연합위원회는 폴란드 해상 풍력에 대한 EU 자금 조달에서 23억 유로를 승인했다. 이게 이제 이 기사고요. 하나 더는 폴란드 해상 풍력 경매 가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런 거니까 네네네, 개정안을 분명히 낸 폴란드도 거죠. 이 방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원전을 하겠다고도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폴란드도 체코도 그 우파 정부인데 그쪽에서는 원전을 하는 게 자신들에게는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2022년에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마치 금방 뭐라도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폴란드에서 그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 질의까지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계약을 하겠다고 말한 게 올해 1월달 3월까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랬더니 아직도 얘기 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전이 없는 상태인 거죠. 체코 원전은 지금 잠깐 멈췄잖아요. 체코 원전은 그쵸. 체코 어떻게 원전은 될까요? 반독점 당국에 의해서 그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를 검토하기 위해서 계약 절차를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보면 내년 3월 달에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것도 지금 멈춘 상태이고 그런데 폴란드는
지금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그 입찰 경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넓힐 거니까 민간 자본 들어와서 투자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5기가와트에서 2배 이상인 12기가와트 원전 한 12개 분량으로 지금 늘린 상태이고 그 시기도 2025년에서 31년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경매 들어가서 거기에 선정된 업체들은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2033년에 폴란드 정부는 원전을 새로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전에 해상풍력이 먼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러네요. 게 이게 5기가와트, 12기가와트까지 그 경매 물량을 늘린 게 10월 30일이에요. 10월 30일자 보도거든요. 근데 11월 13일, 14일 각각 한 보름 만에 이 씨로부터 지원금도 승인받고 그리고 아이고. 폴란드 정부에서는 의회에서 관련한 비용에 관련한 이제 법안도 개정안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럼 거예요.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아. 그러니까 저 원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념적이고 정치적이에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그냥 당장에 닥친 일자리, 당장에 닥친 경제, 그 당장에 닥친 전기 생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그 체코 원전 수출 덤핑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무식한 소리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12조가 얼마나 돈이 많은 건데 이렇게 얘기했죠. 12조가. 사실은 근데 그게 한국이 얻을 이익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로 가는 분위기인데. 아니 그리고 12조가 10년, 15년에 12조가 그게 뭐가 많습니까? 제가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1년에 4조 원이 넘게 수출을 하고 있어요. 1년에. 네? 근데 그걸 12조라고 얘기하는 것도 10년 이상 걸리는 건데 그걸 12조 하는 게 뭐가 많냐고요. 제가 봤을 때 한국과 미국은 사실은 대통령 하나를 정말 잘못 뽑은 재앙에 가까운 그런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폴란드의 방향성이 바뀌면 이제 결국에는 저거 수출될 것 같은데 우선 협상 대상자였는데 답이 안 오는 상태로 수년을 더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이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700만 대분의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 국내 기업이지만 사실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리백의 무역 질서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둘 다 아리백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현대차보다 압도적으로 전기 소비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 소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맺은 걸 보면 현대차가 오히려 더 많아요. 삼성전자보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빨리 아리백에 달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본 헤드라인은 작년 기사예요. 네. 2045년 아리백 달성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64메가와트 구매 계약했는데 그 전에 보니까 그 계약 맺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친환경 주로 하는 회사들이더라고요. SKENS하고 GSENR 이런 데랑 계약해가지고 전기차 700만 대분의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다. 그 회사들이 옛날에는 석탄하고 가스 주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었죠. 네.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독일의 최대 재생에너지 공급 기업도 옛날에는 원전하고 석탄의 최대 기업이었어요. 빨리 바꿔야지. 그러니까 그게 전환의 시대에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태고 그런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저런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그러니까 한전을 통해서 그냥 그 권리만 사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거예요. 그런 계약을 삼성전자도 맺었고 현대차도 맺었죠. 아까 그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는 64메가와트를 계약을 체결을 한 거고 그리고 자기 부지에다가 지붕에다가도 태양광을 직접 설치하겠다. 그런 발표들을 어쨌든 민간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좀만 도와주면 사실 훨씬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네. 정부가 거의 반기한 상태에서 민간이 독자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적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 예산에 지금 기업들이 못할 수 있는 거 R&D 관련한 예산을 많이 집어넣어줘가지고 국가가 좀 개발해주고 그렇게 돼서 기업들을 돕게 되면 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기업들은 아리백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정부는 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호응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가야 될 방향성은 잡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 됐고 글로벌의 무역 질서와 세계 질서를 너무나 잘 알고 거기에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정부가 좀만 도와주면 훨씬 더 잘할 텐데 그게 많이 아쉽죠. 그래서 아쉬운 가운데도 현대차의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그나마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보고 삼성전자가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현대차하고 비교할 그렇겠죠. 정도가 아니에요. 저번에 기억이 납니다. 예를 네. 들면 원전하지 말라는 말은 반도체 공장을 돌리지 말란 소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든 전기는 똑같은 거니까. 전기는 똑같은데 그럼 재생에너지를 탄압하는 것은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공장 돌리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인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것 같고. 저는 트럼프가 기후위기는 가짜라고 말을 할 때 설마 저렇게 무식할까?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폭넓게 공부하고 얘기를 듣지 않으면서 빠지는 편견이 계속할 수가 맞죠, 있구나. 작년 10월 달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갈 길먼 아리백. 아리백 가입 32개 기업. 940만 서울시보다 전기 더 많이 썼다. 와, 저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봐요. 제일 위에가 삼성전자예요.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김경만 의원하고 홍정민 의원실 두 군데에서 지금 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한국일보 기사인가요? 아마 네. 그럴 겁니다.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게 그 삼성전자죠. 현대자동차는 그 밑에서 한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삼성전자의 그 기업 책임자면 정말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 대만의 TSMC는 대만 앞바다의 해상 풍력에서 직송선을 깔아가지고 그 전기를 받아서 아리백을 곧 달성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어떡할 거예요? 지금 수도권에다가 공장 지어서 그러네요. 수도권에는 전기도 부족하고 그나마 인천이 전기가 많은데 그 전기는 다 석탄 전기예요. 인천에 영흥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어서 큰일 났네. 그나마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수도권에는 그 재생에너지 할 때도 별로 없고 그럼 그 전기를 도대체 어떻게 끌어다 쓸 건지 게다가 호남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많은데 그 재생에너지 전기는 수도권으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나마 한빛 원전이라도 수명 연장으로 끝나면 그 선이라도 이용해서 재생에너지를 끌어올릴 텐데 그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제가 삼성전자 사람이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좀 삼성전자가 일본의 도시바였나 소니였나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거기서는 일본 정부에다가 노력을 얘기를 했어요. 거의 협박을 한 거죠. 재생에너지 좀 늘려라. 안 늘리면 우리 다른 나라로 공장 옮긴다. 여기서 못한다. 아리백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정도까지 그 협박 아닌 협박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기업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서 사실은 정치나 정권의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높은 상태죠. 거기는 20%가 넘었으니까. 야,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어도 수출이 안 되는 상태로 이제 가고 있고 삼성은 그런 의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만전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 네, 애플하고 구글하고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애플하고 구글은 사실 아리백에 대한 요구도 많아요. 거기는 자기들은 이미 아리백을 달성한 상태에서 자기들에게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와 TSMC가 경쟁한다고 치면 우리는 삼성전자가 그런 걸 제대로 달성을 못하면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삼성은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답답하겠어요. 이거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차피 전기를 갖다 쓰는데 이거를 탄소 발생이 있는 화석 연료를 위주로 만약에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삼성 망하는 소리잖아요. 삼성이 망하면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담당하는 수출량이 대한민국의 한 4분의 1 됐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출이 삼성전자가 그런 방식으로 망한다 그러면 저는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아까 그래프 보셨고요. 근데 그런 방향성으로 정부가 기업들을
잘 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정권 지금 들어서 가지고 뭐 원전 수출한다는 게 참 퍽이나 좀 자랑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원전이 탄소 발생이 적다고 해도 그건 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아리백에는 원전을 안 쳐줍니다. 그 CF100 얘기를 하는데 CF100에 호응하는 나라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기업들의 자발성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다국적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원전 전기 쓰는 거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쓰는 걸 요구해요. 그건 어느 나라의 법이 아니에요. 그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품을 안 사겠다 아니면은 사는 거에 그거를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암울한 이야기였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이야기만 핵심을 뽑아서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방위비 분담금 뭐 더 많이 물 거다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하여튼 기후위기가 가짜다 이런 얘기를 혹시나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학습 수준이나 여러 가지 수준이 좀 높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명백하게 인류의 그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시대 이후에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늘어났고 그리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얼마나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건지 그런 걸 분명히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구 온난화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무식한 소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씨께 그 말 그대로 그냥 전달해 드립니다. 무식한 소리 마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양희원영의 환경과 경제 9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